안녕하세요. 저는 공연기획 일을 하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영상 편집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얼마 전 시댁 쪽과 겪은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시댁에 당분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라 저만의 감정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6살인데 유치원 마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요. 저희 부부의 퇴근 시간이 빠르면 저녁 7시, 늦으면 8시가 넘기 때문에 아이를 유치원에 늦게까지 맡겨두는 일이 자주 있어요. 물론 아이가 스스로 잘 적응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짠하더라고요. 일 끝내고 허겁지겁 유치원으로 달려가는 그 길은 언제나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친정 쪽은 지방에 계시고 건강 문제도 있어서 아이를 맡겨두는 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외부 도움 없이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구조죠.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아직 일을 하고 계세요. 시아버지는 지역 문화재단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계시고 시어머님은 공방을 운영하세요. 그 연세에도 바쁘게 활동하시는 모습은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예비 시누이 쪽이었어요. 시누는 남편보다 12살이나 어린 대학생이고 지금은 휴학 중이에요. 평일엔 주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서 쉬거나 가끔 혼자 영화 보러 다니는 일상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주말에만 북카페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물론 나이도 어리고 아직 인생을 즐겨야 할 시기라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교하면 가끔 허탈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늦게까지 기다리는 걸 떠올릴 때면 누구든 하루쯤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시댁에 기대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그 생각이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무렵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저녁 7시 넘도록 남겨두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단순히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혼자 남아 기다리는 그 정적 속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싶었어요. 그래서 대안을 생각해 보다가 아이가 지루하지 않게 하면서 뭔가라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학원이나 문화센터를 찾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시누이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왔어요. 언니, 그럼 내가 퇴근 시간까지 아이 봐줄까? 처음엔 잠깐 말한 건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진심이더라고요. 저희 상황을 알고 나름 고민해본 듯 했어요. 솔직히 그 말 듣는 순간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혼자 외롭고 지치는 시간에 따뜻한 손 하나가 더해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마운 마음에 시누이에게 월 50만 원을 했어요. 단순한 고용이 아닌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의미였죠. 아이가 유치원을 마치면 잠시 문화센터,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시누이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이동해 돌봐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퇴근 후 시댁에 들러 아이를 데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고요. 이 구조라면 아이도 익숙한 사람과 함께 있고 낯선 시설에 오래 머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시누이는 아이를 무척 예뻐했어요. 아이도 시누이에게 마음을 잘 열었고요. 물론 아무리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라 해도 매일같이 아이를 돌보는 건 분명히 체력적, 감정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는 정해진 50만 원 외에도 수시로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날씨 바뀔 때마다 옷도 사줬고 아이와 함께 나들이 나갈 수 있도록 간식이나 간단한 생활비도 따로 보태줬어요. 어른스럽지 않은 시누이라도 그래도 누군가를 돌보며 책임을 진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 한두 주쯤은 아이가 꽤 즐거워하는 눈치였어요. 고모랑 그림도 그리고 공기놀이도 하고 때로는 간식도 같이 만들어 먹었다고 신이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런 아이의 모습에 안도감도 느꼈고 시누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
이렇게만 유지된다면 정말 다행이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아이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고모가 핸드폰만 계속했어. 나는 혼자 블록놀이 했는데 재미없었어. 처음엔 그냥 하루 정도 기분이 별로였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런 이야기가 점점 자주 들리더라고요. 아이는 자신이 직접 표현한 건지 누가 뭐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고모는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 난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이의 말이 거짓일 리는 없었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우이도 지칠 수 있고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매일같이 핸드폰 게임에 몰입해 있고 아이는 옆에서 혼자 노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무엇보다 아이가 심심하다는 말을 반복한다는 건 감정적인 결핍 신호일 수도 있었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고요. 그래서 남편과 조심스럽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우의 기분 상하지 않게 슬쩍 방향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저희는 학원이나 키즈 프로그램 같은 다른 루트를 찾아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신우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이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시댁에 들렀다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남편과 퇴근 시간이 딱 맞았어요. 서로 연락하면서 오늘은 둘이 같이 데리러 가자는 말이 오갔고 그렇게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렇듯 현관을 열자 아이가 반짝이는 얼굴로 달려나왔어요. 그런데 아이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정말 생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고모 심부름 갔다 왔어. 내가 돈가스 사왔어. 아이는 마치 큰일을 해낸 듯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죠.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심부름, 돈가스를 내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이것저것 설명했는데 말이 꼬이고 단어도 정확하지 않아 전후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제서야 신우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더군요. 아, 그게요. 제가 게임 중이었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게임을 당장 끊고 나가려니까 한 판만 끝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분식집에 전화해놓고 애기한테 현금 쥐어주고 다녀오라고 했어요. 금방 갔다 올 거리잖아요. 저희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아이가 다녀왔다는 분식집은 같은 단지도 아니고 건너편 도로에 있는 작은 골목 상가였습니다. 유치원생 혼자 길을 건너서 현금을 들고 분식집에서 음식을 들고 오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되더라고요. 땀이 났어요. 손끝이 저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6살짜리 애를 시켜서 길을 건너 심부름을 시켰다는 게 말이 돼요? 남편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마음속 분노는 이미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여전히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 걔가 게임 끝나고 가면 늦을 것 같아서요. 애도 배고프다 그러고 저는 그냥 빨리 먹고 싶어서 그랬죠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돌봄을 맡아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본적 안전과 보호자 의식이 함께할 때의 얘기였죠. 그리고 그날 그 의무는 명백히 무너졌던 겁니다. 우리는 둘 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신우이 얼굴을 바라봤어요. 화를 넘어서 씁쓸하고 허탈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남편은 참는 성격이지만 그날은 정말 참지 못하겠더군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깟 게임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그냥 게임 끄고 직접 다녀오면 되는 걸 왜 애를 시켜? 그게 말이 돼? 목소리가 거실에 울릴 만큼 컸어요.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분노를 드러낸 건 저도 처음 보는 일이었죠. 그런데 신우이는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말이 없었어요. 시선을 피하고 어깨만 움츠린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요. 그 모습에 저도 점점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라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설명을 해야 할 때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아예 안 맡길게요. 더는 못 맡겨요. 제 감정이 격해지긴 했지만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6살 아이를 혼자 심부름 보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 생각은 해봤어요? 그제야 신우가 한마디 했어요. 요즘 TV 보면 애들 심부름 잘만 다녀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심으로 아연실색했어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거요. 애들 따라붙는 카메라 감독만 2~3명이에요. 스태프들도 따라가고 동선 다 짜여 있고 위험한 건 전부 피해서 찍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그 순간엔 아이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문 밖으로 내보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차 소리, 바람 소리, 어른들의 시선, 위험 요소들. 그 모든 걸 6살짜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했죠. 저는 그 현실을 신우가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났습니다. 그게 그거랑 같냐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상황에서 신우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까지 떨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나도 애 봐주려고 한 건데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요?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하다는 듯 호소했지만 이상하게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신우이가 정작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데 있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죠. 울음 섞인 항변 속에도 아이에 대한 걱정이나 반성은 없었거든요. 책임보다는 억울함만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이건 더 이상 대화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신우이를 바라보다가 짧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랑은 더 얘기할 필요 없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조용히 아이를 안아들었고 저는 가방을 챙겨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이 저희 부부가 신우이와 선을 명확히 그은 첫 번째 장면이었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아이를 재운 뒤 곧장 유치원에 연락을 드렸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당분간 아이를 저녁까지 유치원에서 돌봐주실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죠. 다행히 유치원에서도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특별활동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조정해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유치원에 늦게까지 맡기는 일이라는 현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건 아이의 안전과 정서가 최우선이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했고요. 다음 날 오후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부터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짧지도 길지도 않게 담백했지만 그 안에는 이쯤에서 정리하자는 분위기가 담겨 있었죠. 저도 뭐라 대꾸는 못하고 네 하고 대답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정말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어제는 내가 좀 그랬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말은 미안하다였지만 그 말투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내가 사과했잖아. 이제 나는 투로 들렸달까요? 차라리 울거나 다급하게 말했으면 인간적인 정이라도 느껴졌을 텐데 그건 마치 의무적으로 내뱉은 대사처럼 건조했어요. 저는 더 이상 길게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씁쓸했지만 더는 감정을 나눌 수 없는 사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책임감도 공감도 없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참 가볍게 들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이번엔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퇴근 후에 잠깐 들러라. 할 얘기가 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저희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앉아봐라. 목소리는 단호했고 어딘가 꾸짖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 말에 따라 조용히 자리에 앉자 곧바로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아이 맡기지 않겠다고 했다고 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형제끼리 그럴 수 있는 거냐? 그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희가 느낀 건 아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였는데 시아버지는 그걸 형제 간정을 끊는 일로 받아들이고 계셨던 거예요. 속으로는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더 당혹스러운 건 다음 말씀이었어요. 애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 사과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마음 좀 풀어라. 말씀하시는 톤은 다정하다기보다는 이쯤에서 끝내자는 식의 마무리 권유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옆에서 조용히 끼어들더군요. 조카도요. 심부름 갔다 온 거 자랑했잖아요. 자기가 돈가스 사왔다고 뿌듯해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벌렁대고 손끝이 저려올 정도였어요.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니, 신우이 뺨이라도 때리고 싶다는 감정이 치밀어 오더군요. 그런데도 꾹 참았어요. 아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시부모님 앞에서 제가 감정을 다 쏟아내면 상황이 더 비참해질까 봐요. 대신 입술을 꾹 다물고 숨을 고르는데 그 잠깐의 정적을 신우이가 또 깨더군요. 난 그렇게 조카 예뻐했는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이 다 뒤집혔습니다. 예뻐한다고 말만 하면서 정작 안전 하나 지켜주지 않은 사람이 왜 서운함을 말하는 건지. 그 자리는 저에게 이 가족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똑똑히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네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시잖아요. 6살짜리 아이를 혼자 심부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하면서도 목이 조금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던 참이었거든요. 0.1%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아이에게 절대 시키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저희는 그 확률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부모입니다. 저는 잠시 시선을 신우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가씨가 게임에 몰두하느라 아이는 몇 시간 동안 혼자 놀고 있었죠. 그게 돌본 건가요? 아이를 맡긴 게 아니라 방치된 거였어요. 아무도 그걸 몰랐던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학원 보내도 10,000원 안 들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조카를 예뻐해 준다니까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50 드렸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챙겨드렸어요. 그게 고마움 때문이지 의무라서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그렇게 방치한 것도 모자라 길 건너 분식집까지 심부름을 보낸 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며 저는 스스로도 감정이 북받쳐 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성적으로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항의하니까 오히려 저희를 탓하신다고요? 저희가 과한 거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여기 다시는 못 올 것 같네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엔 남편도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맨날 저렇게 아가씨만 싸고 도니까 애가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세월 낭비하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식에게 뭐라 하긴커녕 조카한테 그렇게 무심하게 구는 건 괜찮다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거실을 울릴 만큼 커졌고 그 안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저를 향해 당장 나가자 하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미련 없이 아이를 챙겨들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내 부모님이지만 우리 아이가 푸대접 받는 걸 두고 볼 순 없어. 나 다시는 그 집 안 갈 거야. 그 말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조심스러웠어요. 어제 일은 정말 미안했어. 어제 너희 가고 나서 내가 아버지한테도 아가씨한테도 아주 단단히 말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심으로 사과하게 만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을까? 이어 하신 말씀이 기억에 이번 기회에 아가씨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아버지도 여희한테 사과 전화하도록 할게. 조금만 참아줘. 그 말에 마음이 아주 조금은 누그러지긴 했어요. 어머님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마음을 여는 건 또 다른 일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 감사해요. 진심도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다시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저의 진심이자 저희 부부가 지난 며칠간 내린 결론이기도 했어요. 더는 감정적으로 소모되거나 우리 아이를 위험 속에 둘 수는 없다는 것. 이제는 그게 저희가 지켜야 할 최우선 원칙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그날 아이가 혼자서 찾길을 건넜다는 사실. 작은 손에 돈을 쥐고 분식집에 갔다가 혹시라도 한눈을 팔았거나 누가 말을 걸었거나 정말 단 1초라도 무슨 일이 있었더라면 전 평생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아이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 환경에 아이를 혼자 내보낸 상황이 부모로서 너무 무서웠던 거죠. 남편도 여전히 저보다 더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 이후 계속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려고 해서 더 화가 난다. 아이가 당할 수도 있었던 일을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버지 맞나 싶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요. 더 억울하고 괘씸한 건 아가씨예요. 자신이 게임에 몰두하다 그런 실수를 해놓고 오히려 저희에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자기 감정만 내세우고 아이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그 말투가 정말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저희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한 이 결정이 정말 과민한 반응일까요? 며칠이 지나도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이곳에 글을 남겨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